오늘 수업은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생각하는, 지금 생각해보자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생각은 보통 29개의 세계, 29개의 존재로 구성하는 어떤 총합체를 생각이라고 한다. 그럼 일단 생각의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작해보면 삶의 사유공간이란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사유공간을 존재와 의지 그리고 인식으로 구성된 공간을 사유공간이라고 하고, 그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생각의 구조가 있다. 자, 내가 진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찾았다고 자랑할 것 없다. 그건 이미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의 구조는 존재와 의지와 인식으로 구성된 어떤 공간 상태, 선형 상태, 평면 상태를 생각이라고 하는 거다. 자, 전체 내용을 보면 사회 공간의 구성 요소를 우선 알아보고, 사회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 공간별 인간의 사유 역사를 2500년 사유 역사가 되겠지. 2500년 사유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사유 공간과 그 해석, 통합사유 철학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하는 공부는 통합사유 철학 강의의 서론 부분이 되겠다. 자, 첫 번째 사유 공간의 구성 요소. 우리 인간 역사상 중요한 철학자들은 존재의 원자론적 본질론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물이 우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무의자연주의, 로장사상이 되겠지, 합리주의, 그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 그다음에 경험주의,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 동서양의 관념론, 이 베이컨의 경험주의는 귀납법을 주로 말하는데, 귀납법이 서양이 동양을 문명적으로 앞서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철학 사상이 되겠다. 진리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과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철학 사조가 되겠지. 그런 이 귀납적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서양이 우리 인류의 문명을 이끌게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실존주의, 니체부터 시작해서 도스토옙스키, 하이데거 이런 실존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사조로 생각을 넓혀갔지. 조금만 철학을 공부한다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은 우리 삶을 통찰했고 우리를 이끌었다. 그들의 생각은 민중에 파고들어 오랫동안 유지한 가치와 도덕, 그리고 우리 삶을 뒀다.
칸트와 같이 철저하고 근면한 철학자도 있었고, 니츠와 같이 인간 생각의 한계를 넘는 감동스러운 생각의 범람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자, 우리 위대한 철학자들은 무엇이 선인과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자신만의 논리와 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류로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철학자들로부터 무언가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들의 사유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 주체가 되겠고 대상,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었고 그 속 숨겨진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유 속에 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좀 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일단 생각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렇잖아. 내가 이 자를 뭔가 봤을 때, 대상이 있을 때 이 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저 앞에 화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선생님이 저 화분을 봤을 때 비로소 화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무엇인가 생각하려면 존재는 있어야 한다. 존재는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된 거야. 생각의 구성 요소. 그리고 생각은 의지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저 대상이 있어. 여기 이, 이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면 내가 생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속되겠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진 않는다. 그냥 감각일 뿐이지. 딱 만졌을 때, 아, 부드럽다. 부드러운 것이, 그 생각, 물론 일정 부분 생각이라고 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느낌이고 감각이지, 그걸 생각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생각되려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의지. 생각이 조금 지속되면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인식이다. 세 번째, 인식. 의지와 대상과 대상이기보다는 존재지. 존재. 존재와 의지, 인식.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사유는 존재, 의지, 인식이 구성하는 생각의 양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유는 존재, 의식, 의지, 인식이 구성하는 생각의 양태. 일정 체계를 가진 생각, 사고를 우리는 사유라고 정의한다. 우선 물은, 대상은 존재와 반존재로 구성된다. 존재는 실존이고
반존재는 존재 속 감추어진 허상이다. 언젠가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이게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 없어졌을 때 자가 없네라고 생각이 들 때 느끼는 자가 없네. 그게 바로 반존재가 되겠다. 반존재는 존재 속 감추어진 허상. 우리의 세계는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힘은 의지와 반의지로 구성된다. 뭔가 어, 무언가 하려는 의도, 의지는 의지와 반존재로 존재와 반존재. 의지도 내가 어떤 걸 욕망했으면, 희망했으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 반의지로 남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럴 때 나는 그 첫사랑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반의지로 남는 거야. 자, 의지는 자유로운 움직임이고 반의지는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된 힘이다. 힘의 세계는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 세계를 구성. 마지막으로 알은 인식과 반인식으로 구성된다. 인식은 드러난 알이고 반인식은 드러나지 않은 알이다. 우리가 무언가 스쳐 지나갈 때 뭔가 아는 듯 하지만 알무로 끝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열이면 아홉은 백이면 아흔아홉은 지나면서 우리 잠재 세계로 반인식 세계로 숨어버리지. 그래서 알의 세계는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 세계를 구성한다. 이거 딱 봐서 이렇게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 인식화되는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인식화되지 않고 잠재의식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대부분의 알의 세계를 반인식 세계라고 한다. 인식화되지 않은 알의 세계. 자,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고찰은 후술하겠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형태, 특정한 다른 사유 공간과 관계 맺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본서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사유 공간에 대해서 정의하고 공부할 것이다. 통합사유철학 강의 꽤 긴 강의가 될 텐데 우리 삶의 사유 공간,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다음은 두 번째 챕터로 사유 공간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유 공간은 우선 세 가지 세계로 분류된다. 선형 사유 세계, 평면 사유 세계, 그리고 공간 사유 세계이다. 선형적 세계는 존재와 반존재가 이루는 선형 세계,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 세계, 그리고 인식과 반인식이 이루는 선형 세계이다. 서로 대칭이고 사이 공간의 기본 좌표이며 세계의 기본 선형 세계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그리고 인식과 반인식,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토탈 6개의 구성축, 세 개의 XYZ 축으로 된 공간 구조가 되겠다. 자, 평면 세계는 수평평면 세계와 수직평면 세계를 구성된다. 그렇겠지? 존재와 의지로 구성되는 평면, 이 평면이 되겠다. 의지와 반존재로 구성되는 이 평면, 그치? 존재와 반의지로 구성되는 이 평면,
반존재와 반의지로 구성되는 이 평면. 수평 평면 세계가 4개가 있고 수직 평면 세계는 인식 평면 세계, 반인식 평면 세계로 또 나뉘어서 인식 평면 세계는 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 반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으로 구성되고 반인식의 평면은 반인식과 존재가 이루는 이 평면, 반인식과 의지가 이루는 이 평면,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평면, 반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평면이 4개의 반인식 평면이 되겠다. 그래서 평면적 세계는 수평적 평면 세계와 수직 평면 세계로 구성된다. 수평 평면 세계는 의지 존재, 의지 반존재, 반존재 반의지, 그리고 반의지 존재의 4개의 평면 세계이다. 수직 평면 세계는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4가지 인식 평면 세계와 4가지로 구성된 인식 평면 세계와 존재 반인식, 의지 반인식, 반존재 반인식, 반의지 반인식 4가지로 구성된 반인식 평면 세계로 나뉘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평면 사유 세계는 12개의 사유 평면으로 구성된다. 자, 그리고 공간적 세계는 인식 공간과 반인식 공간 세계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제1 사유 공간, 반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제2 사유 공간, 존재, 반의지, 인식이 이루는 제3 사유 공간, 반의지, 반존재, 인식이 이루는 제4 사유 공간. 인식 공간 4개가 되는 거야. 반인식 공간도 4개가 있겠지. 존재, 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제5 사유 공간, 의지, 반존재, 반인식이 이루는 제6 사유 공간, 존재, 반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제7 사유 공간,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이 이루는 제8 사유 공간으로 구성된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각각의 사유 공간은 사유 표출 공간이라든지 실체 상실 공간이라든지 진리와 가치에 대한 무력 공간이라든지 허무적 네일리즘 공간이라든지 잠재 공간, 숨겨진 개별 질서 공간, 실체적 무의식 공간, 그다음에 분열 공간으로 나뉘게 된다. 선생님이 아까 8개 공간을 설명했지. 각 공간별로 특징들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이 공간 사이는 8개 세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때 인식 관점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인식 공간과 반인식 공간으로 양분되고 의지 관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의지 공간과 반의지 공간, 존재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존재 공간과 반존재 공간으로 크게 양분된다. 예를 들면 아까 이 그림에서 위쪽 인식 공간과 반인식 공간이 있듯이 존재와 반존재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존재 공간과 반존재 공간으로 나뉘게 되고 의지를 기준으로 하면 의지 공간, 전면 공간과 반의지 공간, 후면 세계, 후면 공간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렇겠지? 아까 인식 공간으로 나눴듯이 다른 축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으로 각 영역은 인간 일반의 지적 능력에 따른 사유로 도달할 수 있는 1차 영역과 부단한 사유작용 결과로 도달할 수 있는 2차 사유 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1 영역과 2 영역이 있잖아. 1 영역, 2 영역. 1 영역은 일반적으로 누구라든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고 제2 영역은
제2 영역은 부단한 노력과 사유작용을 통해서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굉장한 강한 존재 상태, 강한 의지 상태, 강한 인식 상태, 강한 반존재 상태, 강한 반의지 상태, 강한 반인식 상태를 2번 영역이라고, 2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정의한다. 보통 그러니까 1차 영역과 2차 영역 둘 사이의 벽은 제3의 탄생, 가치의 탄생, 철학의 탄생이지 통하여 무너져 내려서 우리가 이제 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사유 공간이 크게 확대된다. 1차 영역과 2차 영역을 기준으로 공간을 재배치하면 사유 공간은 64개의 세부 공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졌잖아. 근데 이게 1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서 1, 2 이렇게 되면 8개의 세부 공간으로 의지, 존재, 인식이 나누어지는 거야. 자, 그게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뒤쪽에 있긴 하지만 잠깐 보여줄게. 뒤쪽에 여기 보면 이게 제1 영역, 제2 영역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존재, 의지, 인식 그 공간에 1 영역과 2 영역으로 나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치? 8개 영역으로 구성된 구성 세부 공간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묵자, 디오게네스, 이황, 이히, 아르노, 화이트헤드, 러셀은 111이 구성 111로 구성된 공간이 되겠고 이거는 존재가 2가 되겠지? 존재가 2까지 올라오고 인식은 1만 되고 의지도 1만 돼서 112 공간이 되겠다. 이 공간은 이 작은 공간은 112 공간이 되는 거야. 존재만 강조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타르타 장자, 원효 우상, 디눌, 니체, 사르트르, 푸코 같은 철학자는 존재도 2, 의지도 2, 인식도 2인 둘둘둘 사이공간, 세부 사이공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의지 관점으로 이게 전면 공간이 되는데 의지 기준으로 이 8개 공간이 되면 8개 세부 공간으로 되게 되면 8, 4, 32 이쪽 밑에 이쪽 반이지 공간 쪽으로는 또 32개에서 64개의 작은 공간 세계로 구성되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가서 음. 그래서 금방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바와 같이 사이 공간은 64개의 세부 공간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제1 사이 공간, 존재, 의지, 인식 공간은 8개의 세부 공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1차 존재, 1차 의지, 1차 인식 이 공간이 하나가 있고 1차 존재, 2차 의지, 1차 의지, 2차 공간. 자,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지면 잠깐만 이렇게 1차 존재, 1차 의지, 2차 인식 공간 이런 식으로 8개의 구성으로 8개로 이렇게 구성된 8개의 세부 사유 공간으로 나뉘어질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유 공간별 인간 사유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 이제부터 인간 일반 위대한 사유 궤적을 분석한다. 지금 사유 공간을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 사유 공간 배치 속에서 인간의 생각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모든 철학을
사유 공간에 위치시키는 거야. 이제부터 인간 일반 위대한 사유 궤적을 분석한다. 자, 물론 우리의 위대한 철학가들을 각자 하나의 영역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 어,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른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생각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청년 시대와 노년 시대의 생각은 궤적을 그리며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 특정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젊은 시절 쓴 책과 노년 시절 쓴 책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이 공간이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청년 시절 철학을 스스로 비판하기도 했지. 자, 그리고 분석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며, 당연히 그렇겠지. 선생님이 했으니까, 선생님 의견대로, 선생님 생각대로 분류가 된 거야. 저자 지식의 근거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각 철학자를 깊이 공부한 독자나 철학자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의 생각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선생님이 위트겐슈타인의 생각이나 니체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 그들의 책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일반 위대한 자유들의 좌표를 결정하려는 요이다. 자, 우리 철학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었다. 소크라테스 철학, 플라톤 학파, 스토아학파, 금욕과 이성을 주장하는 스토아학파, 스콜라 철학, 종교 철학이지.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국가에서 많이 배웠지.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다양하다. 이는 철학의 관점으로 분류되어 역사적 시대와는 크게 관련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를 지속한다고 보아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 쭉 시간적 축에 의해서 쭉 계속 발전돼 왔던 거야. 시간축으로 철학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축으로 보지 않는 거야. 시간축이 아니라 모든 철학을 하나의 공간에 위치시킨다. 2500년 철학자나 현대 철학자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순수 철학적 3차원 사유 개념으로 재분류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철학의 생각 역사 분석을 이제 시작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라크레이토스는 대립을 통한 역동이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사유를 했던 철학자가 되겠다. 우리는 그를 제1 사유공간 1, 2, 1 좌표로 위치시킨다. 존재 1, 의지 2, 그리고 인식 1에 위치시킨다. 이는 존재의 1 영역, 의지 2 영역, 인식 1 영역을 의미한다. 그는 존재와 인식이 구성하는 일반 관념 영역을 깊이 의지함으로써 역동적 대립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1, 2가 된 거야. 의지 제2영역, 이 영역이 된 이유가 깊이 의지함을 말한다. 역동적 대립이지. 세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모든 철학자들의 생각을 이제 분석했다. 8개의 세 공간을 따라 그리고 시간을 따라 인간의 생각 흐름을 분석한 결과 65명의 철학자가 대부분의 철학자야. 선생님 능력으로 가능한 모든 철학자 중에서 총 한 100명 정도 철학자를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65명이
제1 사이 공간에 위치하고, 그리고 제2 사이 공간, 반존재 의지 인식에는 3명 정도가 위치한다. 그리고 존재, 반의지, 인식의 제3 사이 공간에는 7명의 철학자가 그들의 생각을 제3 사이 공간에 위치되도록 주장했고, 그 다음에 제4 사이 공간은 한 명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제5 사이 공간과 제6 사이 공간에는 선생님이 분석한 한 100여 명 철학자에서는 그들의 사유 궤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존재 반의지 반인식의 제7 사이 공간에서는 2명,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 사이 공간에는 제8 사이 공간이 되겠지. 한 2명 정도. 자, 이 정도 철학자가 선생님 통합사회 철학 그 사이 공간에 위치하게 된 거야. 물론 지금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철학자를 분류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 책을 쓰는 그 당시에는 선생님 한 100여 명 정도의 철학자를 분류를 했던 거지. 이 안에 8개의 공간에 도저히 선생님이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철학자도 물론 있었다. 선생님 능력 부족이 되겠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죠. 111 제1 사이 공간에서 111 공간에는 묵자와 디오게네스, 이황, 아르노, 화이트헤드, 러셀이 위치되었고 약 2500년 묵자는 타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과 동일하게 존중함이 강자의 덕목이다. 자, 묵자는 이런 자유의 궤적을 가졌다.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없음이 자유롭게 한다. 자, 이게 왜 존재의지 인식의 111 좌표에 위치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황은 인간의 심성 중 4단, 인이 내지는 이의 작용으로, 정은 기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고, 이 이는 이와 기의 작용으로 발생되는 마음의 양태, 7정이라고 하지. 그 속에서 본현지성 4단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이는 기 그릇에 이가 차 들어가는 것을 말했고, 이황은 이 그릇과 기 그릇이 별도의 다른 그릇이 있다고 주장한 유학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황은 이기 이원론이고 이황은 이기 일원론 주장했다. 자, 아르노는 사유의 기술, 비모순성, 일관성, 명확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주장한 철학자고, 자, 화이트헤드는 물질 개념은 유기체적이며 분리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철학자가 되겠다. 러셀은 명제 속 숨어있는 다수의 구성 주장을 찾고 그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다. 자, 그 명확한 논리 체계를 주장한 철학자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각 철학자별로 우리는 존재, 의지, 인식의 111이라면 아까 111이라면 아까 그 그림에서 존재, 의지, 인식에서 이쪽 부분, 맨 앞에 부분, 요 정육면체 부분이 111 작은 서유 공간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112 사이 공간에서는 피타고라스, 플라톤, 주희가 있었고 토마스 모와 버클리, 칸트, 헤겔, 슈엘링, 콩트, 슈엘리크, 에드워드 무어 등이 112 공간에 위치했다. 그리고 121 공간은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순자, 그리고 한비자, 세네카, 필론, 아우구스티누스, 보에티우스가 존재했고, 그리고 왕陽명, 에라스무스, 홉스, 벤덤, 존 스튜어트 밀도 마찬가지로 1, 2, 1 공간에 위치했다. 그리고 1, 2, 2 공간에는 존재 1, 의지 2, 인식 2 공간이 되겠지. 노자, 소크라테스, 맹자, 아우렐리우스, 디드로, 데카르트가 위치했고, 존재 2, 의지 1, 인식 1 공간에는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소크레티우스, 마르크스, 엥겔스, 후설, 위트겐슈타인이 위치했다. 존두이, 하이데거, 콰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존재 2, 의지 1, 인식 2 공간에 위치한 철학자는 아퀴나스하고 베이컨. 베이컨은 경험 없는 단순 이성은 자신의 머리 안에 거미줄을 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존재와 인식을 강조한 철학자가 되겠다. 자, 그렇게 우리는 세육회족을 1, 2, 1에 위치시킨 거야, 베이컨을. 자, 둘둘 하나 포지션에는 크세노파네스, 오캄, 흉, 존 로크, 토마스 리드, 케르케고르가 위치했고, 자, 케르케고르는 진정한 진리 탐구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얘기한 철학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강력한 제1 사회 공간이 되겠지. 제1 사회 세계. 둘둘둘, 존재 2, 의지 2, 인식 2 공간의 철학자들은 석가모니, 시다르타. 존재 나는 우주 속 흩어져 있는 오원이 실시적이고 자유로운 집합체일 뿐이다. 유심 2년 사상, 유심 사상의核심이 되겠다. 장자, 원효, 의상, 진울 대부분 그 불교 철학이 둘둘둘 영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니체. 자, 그리고 사르트르, 푸코 또한 둘둘둘 사이 공간. 제1 사이 공간에 둘둘둘 존재 2, 인식 2, 인식 2의 사이 공간에 위치한다. 자, 사르트르는 자유의지적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뭐 유명한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존재와 의지와 인식에 강한 집중을 요구했던 그런 철학자가 되겠다. 푸코는 현대 철학은 권력이 훈육시켜온 지배 구조를 밝힘으로써 개인의 권력을 찾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가치로 추가해야 한다. 자, 이거 그 사유 공간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 이 내용은 우리 명심해야 한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제2 사유 공간. 뭐 제논, 쇼펜하우어 위치에 따라서 반존재, 의지, 인식 그 강도에 따라서 파르메니데스 배우고 그다음 제3 사유 공간은 마찬가지로 존재, 반의지, 인식 그 강도에 따라서 엠피리크스, 애덤 스미스, 즉 루소까지 있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제4위 공간에는 선생님이 하는 지식에는 발견하지 못했어. 용수를 제외하고는 나가르주나 용수를 제외하고는 잘 발견하지 못하다가 용수보살 나가르주나가 마이너스 2 반존재, 반의지, 강한 반존재, 강한 반의지, 강한 인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철학적 사조를 발표했다. 모든 존재는 인과관계로 현시되는 것으로 불멸의 실체는 없지만 무자성, 그 이름을 붙여 우리는 실존한다고 얘기한다. 이거 중간 철학이라고 하지. 자, 이게 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위치했는지 그 과정까지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5 사이 공간하고 제6 사이 공간은 아쉽게도 선생님 지식의 한계로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어. 분명히 있을 텐데 선생님 지식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5 사회 공간과 제6 사회 공간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유치시키기 바란다. 자, 그리고 제7 사회 공간은 프로이드와 융이 해당되었고, 집단 무의식, 무의식적 억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 제8 사회 공간은 배려성, 직관의 방식이 지성의 방식보다 더 창조적이고 자유의지적이다. 직관의 방식을 주장한 철학자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열 공간이지. 분열 공간의 중에서도 강한 분열 공간을 주장한 세친보살 바스반두의 철학이 가장 근접한 그런 공간을 차지했다.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 깊은 마음, 유식이지 마음일 뿐이며 뿐임을 자각하면 주체와 대상을 분별하라는 의지를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주체와 대상을 분별하라는 의지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을 분별하라는 의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64개 세부 공간별로 철학자들을 위치시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사회 공간과 그 해석, 통합사회 철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론 부분이 되겠다. 인간 인류 사유 영역이 존재, 의지, 인식으로 구성된 제1 사회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예상한 바이다. 그렇지? 우리 사회는 반존재, 반의지, 그리고 반인식을 잘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다 이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단 이미 통합사회 철학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기술하려고 해도 다수 언어 논리학자들의 엄격하고 실증적인 명제 준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 영역은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증적이고 엄격하고 실증적인 명제 준위 판단 기준에 딱 부합하면서 우리 생각을 이제 위치시키는 거야.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존재, 반의지, 반인식을 포함하는 통합사회 철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오래된 미제 영역의 접근을 시도해보겠다. 오랫동안 미제 영역이 어떤 거냐면 철학이 통합되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거 생각.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 플라톤은 이 주장하고, 니체는 이 주장하고, 헤겔은 이 주장하고, 말브랑슈는 이 주장하고, 푸코는 이 주장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지도, 통합사회 철학이지. 그것을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었는데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통합사회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생각, 사유, 철학을 가치, 도덕을 하나의 공간에 위치시키고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이 나아갈 바를 찾는 시도를 선생님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간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자. 존재와 반존.
의지와 반의지, 인식과 반인식이 이루는 선형세계, 그리고 의지와 존재, 의지와 반존재 같은 평면이 이루는 평면세계 12개, 선형세계 9개는 의지세계, 반의지세계, 의지와 반의지세계 이렇게 3개씩 해서 3, 3, 9, 9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세계는 크게 나누면 8개의 공간이 되고 의지, 존재, 인식 하나 공간 1, 2, 3, 4, 5, 6, 7, 8인데 각 공간별로 8개의 소공간이 있기 때문에 총 합하면 64개의 공간이 됩니다. 이게 총 공간 세계 구분한 것처럼 평면 세계도 구분하면 이 의지 존재의 세계도 이 평면도 여기 4개로 나뉘겠지. 4개.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1, 1 공간 그렇겠지. 이렇게 쭉 돼서 4개의 공간으로 나누겠지. 1, 1 공간이 되겠고 1, 2 공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2, 1 공간이 되겠고 2, 2 공간이 되겠지. 2 평면 공간이 아니라 평면 1, 1 평면 이쪽은 1, 2 평면 이쪽은 그다음에 이쪽은 1, 2, 2, 1 평면 2, 2 평면 이게 조금 그리기가 애매한데 그려볼까? 예를 들면 이 평면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평면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 그렸다. 응? 사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평면은 1, 1 평면이 되겠고 이 평면은 1, 2 평면이 되겠고 그리고 이 평면은 2, 1 평면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이 평면은 2, 2 평면이 되겠다. 그치? 근데 평면이 1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각 평면별로 4개의 평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면 세계는 48개. 그치? 아까 공간 세계는 64개였지? 64개. 그리고 선형 세계는 사실은 아까 9개라고 3, 3은 9, 9개라고 했는데 이게 1, 2로 나누게 되면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그치?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그리고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 영역,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영역 하나. 선형세계별로 9개의 선형세계가 존재한다. 이제 축이 3개니까, 축이 3개니까 3, 9, 이제 8개, 9개가 아니라 8개. 8개의 공간, 8개의 선형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축이 3개이기 때문에 선형세계는 24개의 세부 선형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선형세계, 세부 선형세계 24개, 세부 평면세계 48개, 세부 공간세계 64개가 그러면은 토탈 136개의 세부 사유 공간, 사유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136개의 세부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136개의 우리의 존재 또한 거기에 그 세계별로 136개의 세계별로 136개의 존재가 위치하게 되는 거야. 자신의 존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자신의 존재는 136개의 세부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136개 중에서 어떤 부분이 대응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존재가 나타나고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통합사회 철학에 대한
개괄이 되겠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사회철학 강의 내용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사회철학 강의를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